저 그 목걸이 제 죽은 아버지가 평생 차고 계시던 거랑 똑같습니다. 면접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걸이는 이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는 제 목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9년 전 제가 사랑했던 남자에게 준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리고 가장 아팠던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의 회장입니다. 이름을 밝히긴 어렵지만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회사입니다. 직원만 1000명이 넘고 매출은 연간 수천억 대입니다. 그런 회사를 이끌어온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40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15년 전 저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2달 넘게 입원했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많은 기억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회장님, 기억은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고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연인도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은 회사의 임원 몇 명과 비서뿐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잃기 전부터 이미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 몸에 남아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던 건가요? 병원에서 처음 그 흉터를 발견했을 때 저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알기론 회장님은 결혼 경력이 없으시고 자녀도 없으십니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흉터는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기록되지 않은 과거의 일일 수도 있다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엔 늘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단순한 기억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를 키웠고 사람들은 저를 냉철한 여성 경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감정도 희미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도 그리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재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면접장에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그날은 하반기 공채 최종 면접일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2번 공개 채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에는 제가 직접 참여합니다. 임원들과 함께 앉아서 마지막까지 올라온 지원자들을 직접 보는 겁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면접장은 대회의실이었고 긴 테이블 앞에 저를 포함한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에 앉았고 양옆으로 인사팀장, 재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상무가 자리했습니다. 지원자들은 한 명씩 들어와서 자기소개를 하고 질문에 답하고 나갔습니다.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준비된 답변, 적당한 긴장감. 저는 그들의 눈을 보며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진심인가 아니면 그냥 취업이 목적인가? 그렇게 10명 정도를 면접하고 나니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시죠.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초라했습니다. 정장은 낡았고 구두는 닳아 있었습니다. 셔츠 소매 끝이 약간 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또렷했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준호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고 두 손을 공손히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해본 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29살 김준호입니다. 지방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공장, 주유소, 편의점, 배달.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전문대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청년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1살 때부터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고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은 어떠신가요? 상무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효자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책임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냥 평범한 면접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어지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경영지원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청년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목에 걸린 목걸이에. 저는 늘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가는 금줄에 작은 펜던트가 달린 아주 단순한 디자인의 목걸이입니다.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수호, 지킬 수, 보호할 호, 수호. 이 목걸이는 제가 사고 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손에 쥐어져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늘 차고 다닙니다. 제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증거니까요. 그런데 청년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원자님? 경영지원본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청년은 정신을 차리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회장님. 청년이 저를 봤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면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청년을 봤습니다.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 겁니까? 인사팀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면접 중에 사적인 질문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가 제 아버지가 늘 차고 계시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그 목걸이를 차고 사셨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글씨가 새겨진 수호라는 글자가 새겨진 목걸이였습니다. 그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목걸이를 절대 벗지 않으셨습니다. 씻을 때도 주무실 때도.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러셨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준 거야. 유일하게 남은 거야. 면접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청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지원자,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면접장에서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충분합니다. 인사팀장이 끊어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주시죠. 하지만 나가주십시오. 청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체념, 신뢰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목걸이가 그 청년의 아버지 것과 같다고? 그럼 이 목걸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왜 내 손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수호라는 글씨, 지킨다는 의미, 누구를 지키려고 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면접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은 면접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목걸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청년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 면접이 끝난 후 저는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방금 그 청년 김준호. 신원 다시 확인해 주세요. 회장님, 그건...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신원 조회는 끝났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아니, 더 자세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관계, 출생 기록, 주소 이력 전부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세요. 이름, 직업, 사망 기록까지. 알겠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청년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단순히 목걸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봤을 때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이유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잊어버린 걸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펜던트가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호. 누구를 수호하려 했던 걸까? 그때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희미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얀 병실,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제 목소리.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머리를 감쪽 잡았습니다.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심하게 지끈거렸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그냥 잠깐.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비서가 물을 건넸고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통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아이, 내 목소리. 이게 대체 뭐지? 기억인가? 아니면 그냥 상상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푹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제 아버지가 늘 차고 계시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준 거야. 엄마, 내가 누군가의 엄마였던 걸까? 제왕절개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분명 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없습니다. 자녀도 결혼도 출산도 모든 게 지워져 있습니다. 왜? 누가 지운 거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숨긴 건가?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김준호 지원자 신원 조회 결과입니다. 말해보세요. 저는 긴장한 채 말했습니다. 김준호 만 29세, 충청도 청주시 출생, 부친 김태수 모친 미상. 모친 미상? 네. 호적에 어머니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부친 김태수는 작년 9월 사망. 사인은 가남. 청주시 공영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부친의 직업은 평생 공장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특이사항은 미혼이었습니다. 미혼? 네. 결혼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 김준호는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혼외자로 추정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혼외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 그럼 그 어머니는?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까? 네. 출생신고 당시 모칠란이 공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부친 김태수가 단독으로 양육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준호는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에 걸린 후로는 더욱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서가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부친 김태수의 출생지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라고요? 네. 확실합니까? 네, 호적 등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그곳은 제가 사고를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곳,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던 곳. 우연일까? 아니면 김 비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과거 기록 중에 경기도 화성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회장님의 사고 당시 주소지가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기록은 없습니다. 왜 없죠? 저희도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사고 이전에 어디서 사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경우 사고 당시 신원 확인이 늦어졌고 보호자도 없었으며 기억도 잃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비서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기록을 지웠다는 것을, 아니면 제가 스스로 숨겼다는 것을.
김준호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1996년 3월 12일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996년.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그렇다면 출산은 1995년 말이나 1996년 초. 제가 사고를 당한 건 2010년. 그 사이 약 14년. 만약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나는 14년 동안 그 아이를 어떻게 한 거지? 왜 기록이 없는 거지? 왜 함께 살지 않은 거지? 질문이 폭주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호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면접 결과와 관계없이요?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연락해서 내일 오전에 제 사무실로 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 그 청년을 만나면 뭘 물어봐야 하지? 뭘 확인해야 하지? 그리고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5년 전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기억보다 더 중요한 걸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까지 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하얀 병실, 갓난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발, 괜찮습니다.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울음소리, 제 울음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화면이 흐려지고 깜깜해졌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꿈이었나? 아니면 기억?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목에 걸린 목걸이. 수호, 내가 누굴 지키려고 했던 거야? 거울 속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김준호를 만날 내일을, 진실을 알게 될 그 순간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김준호가 오기로 한 시간은 10시였습니다. 1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긴장으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물어봐야 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김준호 씨가 도착했습니다. 벌써?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0분. 20분이나 일찍 온 겁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김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낡은 정장. 하지만 표정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도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 중에 한 말 기억하시죠? 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너무 신뢰를. 아니에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신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당신이 그 말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요. 아버지요? 네. 당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많이 가난했습니다. 늘 빚에 쪼들렸고 제대로 된 끼니를 먹기도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한테 단 한 번도 손을 대신 적이 없으시고 늘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전문대밖에 못 갔지만 어머니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선 아는 게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그냥 사정이 있었다고만 하셨어요. 사정? 네. 무슨 사정인지는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상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숨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셨습니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야,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내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지킬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한테 부탁한 거야. 제발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켜달라고. 수호. 목걸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것도 주셨습니다. 청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고 계시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25살이 되면 주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그는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였습니다. 15년 전이 아니라 더 오래전 20살 즈음으로 보이는 젊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수한 인상에 선하게 생긴 남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겨울. 우리 셋이 함께. 우리 셋.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제 필체였습니다. 태수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써야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태수 씨, 미안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제 상황이 너무 복잡합니다. 가족들이 알게 되면 이 아이는 위험합니다. 저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지켜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태수 씨가 해주세요. 이 아이 이름은 준호로 지어주세요. 준수할 준, 지킬 호. 바르고 곱게 소중한 것을 지키는 아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를 드립니다.
이건 제가 가장 아끼는 거예요. 수호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달라는 제 마음입니다. 태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제대로 안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부디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 1996년 3월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청년이 놀라서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 엄마였구나. 내가 이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구나. 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구나. 손에 쥔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려서. 청년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더 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 내가 지은 이름. 바르고 곱게 소중한 것을 지키는 아이. 당신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준호 씨. 저는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편지, 제가 쓴 겁니다. 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저예요. 젊었을 때의 저. 청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사고로. 그래서 당신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장님을 봤을 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왠지 편안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봤을 때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준호 씨.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말 어머니시라면 왜 저를 찾지 않으셨을까? 그게 너무 아팠으니까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로는 부족했습니다. 29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가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청년이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괜찮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다고. 단지 상황이 어려웠을 뿐이라고. 그러니 원망하지 말라고. 준호야. 그래서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환하게.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제 아들을. 29년 만에.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만났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서로를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것을.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준호와 재회한 후 저는 모든 걸 알고 싶었습니다. 제 과거를, 왜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리고 왜 기억을 잃게 되었는지를. 그래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사설 조사 전문가를요. 회장님의 1990년대 중반 기록을 모두 찾아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전부요.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피조사자 과거 신상 및 사건 경위 보고서. 저는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조사자 현 회장의 본명 강은영. 1975년생. 서울 강남 출생. 아버지 강철호 당시 대기업 영그룹 부회장. 어머니 박순자 전업주부.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 사립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유학. 1994년 귀국. 1995년 20살 때 김태수 당시 24세 공장 노동자와 교제 시작.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속. 1996년 3월 아들 출산. 출산 직후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모자분리. 아이는 김태수에게 맡겨짐. 강은영은 가족의 압박으로 아이와 연락 두절. 이후 약 14년간 행적 불명. 2010년 교통사고 발생. 기억상실. 사고 전후 정황상 강은영은 아들을 찾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 사고 이후 가족들이 신원 정리 및 과거 기록 삭제. 현재의 회장 신분은 사고 후 회사 경영 참여를 통해 얻은 것. 가족들은 현재 모두 사망 또는 해외 거주 중.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재벌가 딸이었다고? 그리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했다고? 하지만 아이를 빼앗겼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사진, 문서, 증언. 모든 게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4년 동안 뭘 한 거지? 보고서에는 그 기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행적 불명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으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포기하고 살았던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2010년 사고 당시 저는 아들을 찾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는 것. 그럼 사고는 우연이었을까?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경찰 조사 기록 일부 소실. 브레이크 고장? 우연? 아니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다시 준호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앉아요, 준호야. 네, 어머니.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라는 호칭이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준호는 보고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재벌가 딸이었고 당신 아버지와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집안이 반대했고 당신을 낳은 후 강제로 떼어놓았죠. 그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강제로 떼어놓은 거예요.
준호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마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셨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김태수, 제가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우리 아들을 혼자 키워준 사람.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럼 어머니 가족들은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5년 전 해외로 이민 가셨어요. 연락은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회사 사람들도 제 과거를 몰라요. 사고 이후 새로 시작한 거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신을 제 아들로 인정하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지만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아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특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면접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정당하게. 그리고 만약 합격한다면 그때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죠? 당신은 제 아들인데. 그래서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기 때문에 더 떳떳하고 싶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정말 잘 자랐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임원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상무가 노골적으로 따졌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셨다고요? 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니요? 회사 채용은 공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준호 씨는 제 면접을 볼 겁니다.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평가받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특정 지원자를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이러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그럼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준호 지원자는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제 친아들입니다. 29년 전 낳은. 임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얼굴들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서류를 돌렸습니다. 임원들은 서류를 보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기록은 지워졌습니다. 제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사고를, 기억 상실을. 임원들은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에 큰 파장이.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고 저는 그걸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논의할 것 없습니다. 저는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준호는 재면접을 거쳐 정당하게 평가받을 것이고 합격한다면 입사할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임원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준호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말해줬어?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회장의 숨겨진 아들, 면접 특혜 의혹.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의심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잘해야죠. 그는 웃었습니다. 제가 실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김준호라는 사람 자체로 인정받으면 되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강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데, 내가 보호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 아이는 이미 강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제 도움 없이도, 혼자 힘으로. 그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재면접 날이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대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면접관단을 구성했습니다. 준호는 당당하게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입니다. 인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실력, 태도,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됐네요. 하지만 회장님,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 혹시 상처받진 않을까? 그런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축하해. 합격했다며? 네, 감사합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숨기지 마.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면접 끝나고 나오는데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저 친구가 회장 아들이래. 부럽네. 인생 편하겠다. 우리는 피 터지게 경쟁했는데.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실력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너무 대견하면서도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런 걸 겪게 해서. 아닙니다, 어머니. 준호는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의욕과 시선이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 둘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 입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 속닥이는 소리, 의심 어린 눈빛. 준호는 그 모든 걸 묵묵히 견뎠습니다. 대신 일로 증명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맡은 업무는 완벽하게 처리했고 추가 업무도 자청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 일 진짜 잘하네. 맞아, 특혜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실력이 있어. 회장 아들이라는 거 빼고 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준호는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대견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 씨가 쓰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삼성병원 응급실입니다. 저는 가방도 챙기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운전기사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운전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야, 제발 괜찮아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김준호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저쪽 3번 침상입니다. 간호사가 가리킨 곳으로 갔습니다. 커튼 뒤에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호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그래, 엄마야. 무슨 일이야? 왜 쓰러진 거야?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전 어머니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는 저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심각한 빈혈 증세가 있습니다. 빈혈이요? 네. 그리고 영양 상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근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준호가 왜? 스트레스와 과로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 최근 무리하게 일하셨습니까? 아마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무리하며 일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주말까지 인정받기 위해서 당분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제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식사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다시 준호에게 갔습니다. 준호는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사과는 필요 없어. 그런데 왜 제대로 안 먹었어? 돈이 없었어? 아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하다 보면 바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야.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 대신 약속해. 앞으로는 제대로 챙겨 먹겠다고. 무리하지 않겠다고. 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내가 지켜야 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준호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 김태수 씨의 유언 집행을 맡았습니다. 아버지요? 준호가 놀라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편히 누워 계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고인께서 남기신 유품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생전에 저에게 맡기시면서 준호 씨가 25살이 되거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네. 고인께서는 언젠가 어머니를 만나게 될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과 인감입니다. 통장이요? 네. 고인께서 평생 모으신 돈입니다. 많진 않지만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잔액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인께서는 평생 아껴 쓰시며 조금씩 모으셨습니다. 준호 씨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김태수? 그는 가난했지만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하다.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내 엄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왜냐하면 아빠는 너와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 엄마는 너와 떨어져야 했지만 아빠는 매일 내 얼굴을 볼 수 있었어. 내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아빠한테는 선물이었어. 준호야, 엄마를 원망하지 마.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단지 상황이 어려웠을 뿐이야. 엄마도 많이 아파했을 거야. 너와 떨어져 있는 동안. 그러니 언젠가 엄마를 만나게 되면 안아줘. 그리고 말해줘. 괜찮다고.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돈은 내가 써. 많진 않지만 내 앞날에 도움이 되길 바라. 아빠는 늘 자랑스러웠어. 내가 아빠 아들이어서. 사랑한다, 준호야.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준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인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준호 씨 걱정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변호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준호 씨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저와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뭐가?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습니다. 준호는 저를 봤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주셔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9년의 시간, 그 긴 세월 동안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준호를 혼자 두지 않기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준호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적어도 건강 회복할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 하지만, 준호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9년 동안 엄마가 해주지 못한 거, 이제라도 하게 해줘. 응? 준호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준호는 제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29년을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 함께 이야기하고, 주말엔 함께 산책하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회사에서의 평판도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많이 사랑했어. 기억은 못하시지만요.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기억해. 저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남아있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준호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평생. 알아.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어머니도 좋은 사람이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가 제 엄마.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장 아들이 아니라 유능한 김대리로 불렸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런 준호를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뭔데?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누구랑? 회사 동기입니다. 인사팀 박지은 씨요. 아, 그 친구. 착한 친구지? 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준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저는 기뻤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십니까? 물론이지. 그렇게 주말에 박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28살 밝고 활발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지은입니다. 편하게 불러요. 어머님이라고. 네, 어머님. 지은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 씨는 준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준호 오빠는 정말 성실하고 착해요. 처음엔 회장님 아들이라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그냥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요. 존경스러워요. 저는 흐뭇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준호야. 식사 후 지은 씨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은 씨, 네, 어머님. 준호 잘 부탁해요. 네. 그 애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사실 많이 외로웠던 아이예요. 어린 시절부터 혼자였고, 엄마인 저도 곁에 없었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 부디 옆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 지은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보살필게요. 평생 고마워요. 저는 지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준호와 지은 씨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29년 만에 웨딩홀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고르고 하객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런 날을 맞을 줄이야.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이거 받아. 저는 상자를 건넸습니다. 준호가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늘 차고 다니던 수호 목걸이, 다른 하나는 새로 만든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하나는 내가 가져. 그리고 하나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게. 어머니, 이 목걸이는 원래 내 아버지 거였어. 내가 선물한 거지.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평생 간직하셨고, 저는 목걸이를 준호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어받아. 그리고 내 가족을 지켜. 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엄마 없이도 어머니는 항상 계셨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계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준호야.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어머니. 드디어 결혼식 날. 웨딩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저. 준호는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 지은 씨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2 사람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김준호 씨와 신부 박지은 씨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김준호 씨,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박지은 씨,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축하해. 정말 축하해. 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준호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행복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저는 소파에 앉아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수호. 지킨다. 나는 결국 지켰구나. 우리 아들을. 그리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김태수? 준호의 아버지. 제가 사랑했던 사람. 고마워요, 태수 씨. 준호를 지켜줘서, 제가 할 수 없었던 걸 대신해줘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말하고 싶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계속 승진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으로. 그리고 2년 후, 준호는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네.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세상에.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준호야. 정말 축하해.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도 안았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9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이름 지어주실 수 있으세요? 준호가 부탁했습니다. 내가? 네. 제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어때? 태준이요? 응. 태는 네 아버지 이름에서, 준은 네 이름에서 두 사람을 이어주는 이름.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그럼 김태준. 우리 손자 이름은 김태준이야.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태준아. 할머니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꼭 지켜줄게. 내 아빠가 외롭지 않게. 내 증조할아버지처럼.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고 결국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준호가 후임 회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야.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증명했어.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이제 자신 있게 해. 네, 어머니. 준호는 새 회장이 되었고 회사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겼습니다. 손주 태준이를 돌보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뇌 MRI를 찍었는데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변화가 보입니다. 변화요? 네. 사고로 손상된 부분이 일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잃어버린 기억 중 일부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드문 경우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기억이 돌아오면 태수 씨를 기억하게 될까? 우리의 사랑을, 준호를 낳던 그날을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편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태수 씨와 처음 만났던 날, 손을 잡고 걷던 길, 함께 웃던 순간들, 그리고 준호를 낳던 날, 진통 속에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태수 씨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은영아. 조금만 힘내. 태수 씨, 우리 아기 곧 만나.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작은 아기, 울고 있는 아기. 저는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준호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가족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은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애를 낳다니. 아버지, 당장 그의 아버지한테 넘겨. 그리고 너는 집으로 돌아와. 싫어요. 전 이 아이 엄마예요. 닥쳐.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넌 우리 집안 딸이야. 이런 천한 애를 키울 순 없어. 아버지, 제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기는 태수 씨에게 맡겨졌고 저는 강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아기가 보고 싶었습니다. 태수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감시했으니까요. 그렇게 14년이 흘렀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가자. 태수 씨를 만나자. 이제라도 가족이 되자.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태수 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앞에 트럭이 있었습니다. 안 돼. 꽝. 그리고 암전.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난 아이를 찾으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구나. 그리고 모든 걸 잃었구나.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나 기억이 돌아왔어. 정말요? 응, 다 기억났어. 내 아버지도, 너도, 모든 게. 어머니,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닙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켰습니다. 저를,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준호야, 이제 괜찮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우리 모두.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준호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저는 기억을 되찾았고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준호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고 회사도 잘 이끌었습니다. 태준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비록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태수 씨의 묘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그리고 태준이도 함께였습니다. 태수 씨, 저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를 지켜줘서, 제가 할 수 없었던 걸 대신해줘서, 그리고 사랑해요. 지금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태수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넌 후회하지 않니? 뭐려? 이렇게 힘든 인생을. 가난했고 외로웠고 엄마도 없었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지금의 저를.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키지 못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신가요? 후회하는 선택이 있으신가요? 저는 29년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을.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아니, 용서할 게 없다고 아이가 말해줬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다시 만난다면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기회가 온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십니까? 혈연이란 뭘까요?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지키려는 책임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함께 보낸 시간이 아니라 함께 하려는 마음이라고. 비록 늦었어도, 비록 아파도, 마음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세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준호와 함께, 손주 태준이와 함께, 지은 씨와 함께, 우리 가족은 완전합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서 태수 씨가 웃고 있을 거라고. 잘했어, 은영아. 우리 아들 잘 키웠어. 고마워, 태수 씨. 정말 고마워.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은 만드는 것이라는 것.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 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